꿈을 찾아 한국에 오다. 탈북 한의사 박진아. 북한에서 양 한방을 모두 전공하며 촉망받는 의사였던 그녀. 하지만 의사로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한창 많이 유행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선은 이제 약들이 많이 부족했고 현실적인 사안들이 받쳐 안 주니까 실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 뒤 탈북을 감행. 온갖 우여곡절 끝에 7년 전 한국 땅을 밟은 그녀는 한국에서 다시 한의사가 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혀 정보, 책, 그다음 같이 해야 될 어떤 동료 너무나도 막막했어요. 100번, 1000번 떨어지고 평생을 내가 이 시험을 보더라도 될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독학으로 3번의 도전 끝에 한의사가 된 그녀. 지금은 환자를 진료하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이제 의료 조건, 모든 이것이 항상 감사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병을 고쳐줬다고 저한테 이럴 때 보면 너무 감사하죠.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서다. 박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더 오시겠어요? 한국에 오신 지가 7년 됐다고 그랬는데 네. 한국 생활에 적응이 다 잘 되시나요? 이제 되셨어요? 나름대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아직도 좀 어떤 점이 조금 아직 그래요?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하고 진료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잠깐만 원장님 잠깐만 여기 고향 얘기가 아니시죠? 네. 네. 뭐 그 외에 다른 점은 벌써 여기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강연하실 그 주제가 1000만 번 엎어져도 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제가 1000만 번 엎어져도 그만큼 그러니까 고난의 어려움이 참 많았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벌써 눈시울이 빨개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목에서 우리가 벌써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000만 번 엎어져도 박진아 씨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7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현재는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의사 박진아라고 제가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수많은 고통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으며 어떻게 되어 탈북을 하게 됐으며 또 우리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해서 반드시 한의사가 되어야 하였던 그 이유와 가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한 고생은 몰랐고요. 부모님 의도대로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는 모범 학생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항상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실 때가 어머님이 제일 기쁘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머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는 효녀가 되기 위해서 지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좋은 교육과정 10년을 단 한 학기도 거르지 않고 최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는 시기에는 북한에는 수재 선발 시험이라는 초등상 선발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서 제가 살고 있는 시군에 23개 고등중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종합 1등을 해서 수상자 영예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초등상 수상자는 본인이 지망하는 북한의 어떤 대학에도 갈 수 있었어요. 저희 희망은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이 정치경제학과에 가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께서는 너한테는 의사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가는 게 어떻겠냐.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던 저는 하나의 의심도 없이 또 의과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한 저는 또 1등을 위한 그 질주를 무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건강하시던 아빠께서 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위암 암기 진단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제일 암 최고 전문 병원에서 최고의 전문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넘게 기다렸어요. 그 선생님이 수술을 꼭 받아서 어떻게 하나 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아빠는 입원해서 한 달 만에 집으로 오셨는데 앉을 수도 없는 상태로 오셨어요. 당시 그때 저는 대학에서 실습을 나가게 되는 시점이어서 그 아빠를 제가 인계받게 됐어요, 결국은. 그 선생님들은 어차피 살지 못할 사람이니까 떠나가셨고, 저는 아빠의 그 간호를 제가 맡게 됐어요. 당시 아빠는 수술이 잘못돼서 수술 합병증으로 한 복막염이 오셨어요. 복막염이 오셔서 명침 밑부터 배꼽 밑으로까지 길게 개복했던 그 수술 봉합자리가 썩어서 다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배가 완전히 개복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호흡을 하실 때마다 오르내리는 내장 장기를 저는 보면서 사람이 과연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처치를 하면서도 눈물로 세월을 보냈죠. 어떻게 하면 아빠를 살릴 수 있을까? 살리기는 분명 없지만 자식인 저희 눈에는 살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정성이 지극하면 덜에도 꽃이 피어서 아빠가 살아날 것만 같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빠는 계속 비몽사몽 하셨는데요. 정신만 드시면 이제 3년만 더 살아서 우리 딸이 의사가 되는 그날만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임종을 앞둔 시기에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옆에 갔어요. 아빠가 저희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 공부벌레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과연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저는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충격과 함께.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왜 의사가 되어야 하며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1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집안 가정 형편은 계속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고, 그래서 어머님은 자식 저희 뒷바라지를 하시겠다고 힘든 말도 안 되는 장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저는 도저히 제가 공부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방을 전공했지만 북한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어느 면접을 봐서 병원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 병원의 양방내과 의사로 발탁이 되어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의사의 첫걸음을 떼게 되는 저희 가슴은 마냥 부풀고
정말 어떤 환자라도 저에게 오면 다 병을 고쳐드릴 것만 같은 그런 기대 속에 첫 출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 북한의 현실은 저희 기대에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당시 북한에는 그때 그 파라티푸스라든가 출혈열이라든가 사스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돌았고 또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많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 한 환자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해요. 출혈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어머니는 자식을 2살짜리와 5살짜리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출혈열이라는 거는 초기에는 감기 몸살과 같이 고열 오고 오한 오고 두통 있고 근육통 있고 도저히 어떤 병인지 발병이 하루나 이틀에는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3, 4일이 지나면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요. 콩팥 기능 부전으로 인한 단백뇨라든가 신장 만성 신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뇨독증 상태에 빠진다든가 그럴 때 누구나 다 진단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병은 이런 증상까지 발병해서 7일 만에 거의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출혈열 전염병이란 진단은 내려졌어요. 그러나 그러한 응급 상황에서 모든 대처가 워낙 미비하고 약들이 많이 부족을 했어요. 투여하고 싶은 약도 하나도 없고 가장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링게르 그다음에 항생제 이런 것조차도 변변히 갖춰지지 않아서 끝내 그 환자는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면서도 죽기 전까지 끝까지 그 아이들 둘을 꼭 안고 계셨어요. 저도 어떻게 하나 담당 의사였으니까 살려보려고 3일간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끝내 돌아가셨어요. 6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것은 제가 취직해서 내과웃으로 발탁받아서 16일 만에 있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그 애들 풀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 환자뿐 아니라 콜레라라는 거는 일종의 설사를 해서 탈수에 와서 죽는 병인데요. 어제같이 멀쩡한 환자가 오늘은 시체가 돼서 나가요. 저는 너무나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열악한 의료 환경은 절대로 저를 따라주지 않고 계속 실망만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8년이라는 기간을 의사 생활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아버님이 유언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은 제가 탈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중국으로 떠난 저는 중국말도 모르고 거처할 곳도 아는 이도 없고 무작정 식당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냥 설거지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 하니까 다리는 팅팅 붓고 화장실에 가면 앉을 수도 없고 저녁에 잠자리에 가면 어깨 쑤시고 손목 쑤시고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프기만 해도 괜찮겠는데 같이 일하는 17살, 19살 어린 애들이 저를 엄청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 제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나? 내가 이 식당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엄청난 생각이 들었죠. 후회와. 그러면서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한국으로 오는 루트를 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꿈을 펼치고 싶었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언제 갈지는 몰라도 이 식당에서 저 애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조롱을 덜 받으려면 중국어 공부도 하고 또 식당의 어떤 중요한 이제 직급을 맡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전 열심히 일하던 제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일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어요. 혈압이 180 넘고요. 어지러워서 앉으나 서나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느 날 일하다가 쓰러져서 일하는 동문 애들이 저를 양팔을 꿇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그냥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몸을 하루밖에 안정을 못하고 또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오신 여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한국 루트를 알아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꿈에도 그리던 한국을 오는 저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내리면서. 그래서 저는 한국에만 오면 이제는 고생은 끝이고 제가 살려는 삶이 시작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제 한국 법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학력 경력은 인정은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한의사 국가고시 자격시험을 반드시 봐서 합격을 해야만이 다시 의사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같지만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한의학의 좋은 과목을 도저히 시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도 답답하고 제가 속상해서 11개 한의과 대학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실마다 다 전화를 했어요. 전혀 방향을 알 수 없고 이 시험 정보를 전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딱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공부할 걱정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당시 경제적 상황 역시 안 좋았어요. 돈 1전도 없었고요. 한국으로 빈손으로 오다 보니까 책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저한테는 또 청춘병력 같은 제가 넘을 수 없는 좌절의 순간이 왔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하려면 한 30분만 책을 보면 글자가 흐릿하기 시작해서부터 극심한 눈의 통증과 두통이 시작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눈이 보이는 시간 30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집에 와서 뉴스 보고 밥 먹을 때는 눈 감고 먹고 뉴스 볼 때 눈 감고 하고 단지 눈 뜨고 있는 시간만 책자를 외우고 눈 감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후회와 소름이 북받치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실명이 되면 어쩔까? 실명이 돼서 한의사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이대로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저는 그냥 집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 생각하는 즉시 온몸에서는 진이 다 빠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루 이틀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누가 안 먹느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3일째 되니까 정신이 거의 비몽사몽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저한테 지나간 일들이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나, 내 왜 한국에 왔는가 하는 그 생각부터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편하게 자보지 못하고 제대로 놀지 못하고 지독하게 공부만 했던 그 나날들하고 아빠의 억울한 죽음과 그 유언, 그리고 저를 끝까지 대학 졸업시키겠다고 아프면서도 온갖 장사를 다 하시면서 끝까지 저희 대학 뒷바라지를 봐셨던 어머님 그 고생을 생각하니까 저는 죽을 자격이 없는 몸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죽을 자격이 없는 몸. 저는 다시 생각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100번, 1000번 죽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늙어 죽는 순간까지 이 시험을 떨어지든 붙든 끝까지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 늦추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준비를 했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픈 몸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차 다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게 됐어요. 길지 않은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지독하게 공부했던 시절들, 아빠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언, 중국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수모와 고생들, 우리 한국에 와서 아픈 눈을 가지고 끝까지 한의사 시험에 합격했던 나날들, 그러나 그 나날들에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10,000번 엎어져도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이 의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아버지 유언대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의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천만 번 엎어지고 쓰러질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물 1호가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물 1호가? 네, 제가 북한에서 대학 졸업하면서 그 학위 논문을 쓸 때 네. 동의보감을 많이 받는데요. 북한은 동의보감이 별로 몇 건이 안 돼요. 큰 대학에도.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나날에 그 책을 정말 저희 소유로 만들고 싶었는데 도저히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아르바이트 5일 해서 제일 처음에 산 게 동의보감이었어요. 20만 원 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동의보감을 사실 보기가 이렇게 네. 혼자 이걸 네, 소장을 해서 보기가 원전을- 쉽지가 않았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얻은 보물 1호.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진짜 의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도 뭐 환자분들이 나 다 낫다 그러면은 그때가 제일 좋으시다면서요? 네. 병 났다고 감사하다고 하실 때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오늘 1000만 번 엎어져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던 박진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외고에 진학한 고등학생 하태현. 강연 주제: 엄마, 제가 있잖아요. 두 손가락으로 한복 짓는 할머니 김열수. 강연 주제: 나의 두 손가락. 탈북자 출신의 한의사 박진아. 강연 주제: 1000만 번 엎어져도.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강연 백도씨 오늘도 세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제 강연하신 분들의 그 얘기, 그 느낌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군은 강연한 소감이 어때요? 저만 막 엄청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많구나. 나보다 훨씬 막 큰 시련이 닥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어요. 아무리 봐도 의젓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밝으신 김열수 씨께서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예, 항상 이 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죽고 살았는데 이 강연 백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쳐주고 또 격려해주고 너무나 행복하게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박진아 씨께서도요.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보아주시니까 예. 네, 갑자기 가족이 많이 생긴 기분이 들어서 네, 재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 사실 어려울 때가 좀 외로우실 때가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금도 삶의 목표를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게 저희 스토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 백도시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또 특별한 인생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변 환경 타협만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강연 보니까는 되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련의 크고 작음보다 그거를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깨닫게 돼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에게 강연 백도시란 비타민이다. 감동이다. 강연 백도시 화이팅! 강연 백도시 사랑해요.